10장 나는 이렇게 걱정을 물리쳤다. 32편의 실제 이야기. 14. 인도에서 들은 목소리. 이 스텔리 존스 마이너스 미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선교사. 나는 인도에서 4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더운 날씨와 쌓여있는 일들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렇게 8년을 보냈더니 나는 정신적 피로와 신경과민에 시달린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쓰러졌다. 그리하여 나는 1년 동안 병가를 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귀향길에 오른 나는 일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다 말고 배 위에서 다시 쓰러졌다. 의사는 내게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침대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처방을 내렸다. 미국에서 1년간 휴식한 뒤 나는 다시 인도로 향했다. 도중에 마닐라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회를 열었는데 행사 중에도 나는 여러 번이나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들은 내가 그 상태로 인도에 돌아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마음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봄베이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무도 지친 나머지 곧장 산으로 올라가 몇 달을 쉬어야 했다. 산에서 내려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또다시 쓰러졌고 요양을 위해 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또 한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나는 한계에 닿았음을 절감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다. 나는 체력이 완벽히 고갈되었음을 느꼈고 영원한 육체적 파멸은 아닐지 두려워하게 되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지 않는다면 선교활동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농장에 취직해야 할 것이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당시 나는 러크나우에서 전도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녁 기도를 드리던 중 인생을 완벽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자신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기도를 올리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을 감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답했다. 내게 모든 짐을 맡기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걱정은 내가 맡으리라.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주님, 당장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에 거대한 평화가 찾아왔고 온몸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걸로 모두 해결되었음을 깨달았다. 윤택한 삶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너무도 들뜬 나머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이었다. 모든 걸음이 신성하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며칠간은 육신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피곤을 느끼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필요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주님의 평화와 휴식이 삶에 깃든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였다.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그 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과거의 문제를 다시 겪는 일은 없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신체, 마음, 정신적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았다. 그 경험 이후 삶은 완전히 다른 수준을 이루었다. 내게 해야 할 일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 후로도 나는 수년간 온 세계를 여행하였고 하루에 3번씩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도 인도 기리의 예수를 비롯한 11권의 책을 쓸 시간과 체력이 남았다. 그 가운데 단 한 번의 전도회도 놓치지 않았다. 한때 나를 괴롭히던 걱정들은 모두 사라졌고 어느덧 63세가 된 나는 여전히 활력이 넘치며 타인을 섬기는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 나는 내가 경험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넘쳐 흐르도록 거대한 삶 앞에서 과정은 사소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러크나우에서 보낸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희망으로 채워졌다. 31년 전 나약함과 우울함에 차있던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모든 짐을 맡기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걱정은 내가 맡으리라. 나는 그 목소리에 이렇게 답했었다. 주님, 당장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15. 보안관이 찾아왔던 날. 호머 크로이 마이너스 소설가, 뉴욕주 뉴욕 파이너스트가 150번지. 1933년의 어느 날 보안관이 찾아와 뒷문으로 달아나야 했던 날은 인생의 가장 쓰라린 순간으로 남았다. 그렇게 나는 롱아일랜드 포리스트 힐스 스탠디시가 10번지에 있던 집을 잃게 되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자 우리 가족이 18년이나 산 집이었다. 나는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12년 전 나는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직접 쓴 소설 워터 타워의 서쪽의 판권을 할리우드 내에서 최고 금액에 팔았고 가족들과 2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여름을 보내고 코트 다지르에서 겨울을 보냈다. 놀고 먹는 부자들처럼 말이다. 나는 파리에서 6개월을 보내며 그들은 파리를 보아야 했다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작품은 영화화됐고 윌 로저스가 출연했다. 그의 첫 스크린 데뷔였다. 나는 할리우드에 남아 윌 로저스를 주인공으로 한 다른 시나리오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거절했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갔고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나는 차츰 내게 숨겨진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총명한 사업가가 된 모습을 꿈꾸었다. 누군가 존 제이콥 에스터가 뉴욕의 공지를 사들였다.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에스터가 누구란 말인가? 바다 건너온 억양이 심한 행상인이 아니던가? 그가 해냈다면 나라고 해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이었다. 나는 요트 잡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나는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일에 완전히 문외한이었다. 에스키모가 기름 난로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나의 화려한 금융 커리어를 위해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답은 쉬웠다. 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돈으로 포리스트 힐스의 택지를 매입했다. 나는 그 땅을 쥐고 있다가 값이 최대한 올랐을 때 팔 작정이었다.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살 생각이었다. 부동산이라고는 인형 손수건 크기의 땅도 팔아본 적이 없는 내가 말이다. 나는 사무실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동정했다. 아마 신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재 금융인이라는 행운을 주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갑자기 대공황이 캔자스 폭풍처럼 몰아쳤고 모든 것은 토네이도가 닭장을 날려버리듯 폭풍 후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다. 나는 매달 자그마치 220달러나 되는 금액을 밑빠진 독에 쏟아 부어야 했다. 이자를 내는 날은 왜 그리 자주 돌아오는지. 게다가 저당 잡힌 집의 대출금을 계속해서 내야 했고 먹고 살 궁리도 해야 했다. 나는 걱정했다. 잡지에 기고해 보기도 했지만 재미있으라고 쓴 글은 마치 예레미야의 곡소리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내가 쓴 소설에 실패했고 돈은 모두 떨어졌다. 타자기와 금리를 제외하고는 더는 저당 잡힐 것도 없었다. 우유 업체는 우유 배달을 중단했다. 가스 회사는 가스를 끊어버렸다. 우리는 선전에 나오는 자그만 캠핑용 난로를 사야 했다. 가솔린 실린더를 손으로 조작하면 성난 가위처럼 불을 내뿜는 그런 난로 말이다. 석탄마저 떨어졌다. 석탄 회사는 우리를 고소했다. 우리는 벽난로에 의존해야만 했다. 나는 밤이 되면 근처의 부자, 가족이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공사장에 가서 나무 판자와 쓰고 남은 자재를 주워왔다. 나도 한때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부자였는데 말이다. 나는 너무도 걱정스러웠던 나머지 잠도 자지 못했다.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밖을 헤매며 몸을 지치게 한 뒤에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나는 매입한 공터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심장마저 통째로 빼앗긴 것 같았다. 은행은 담보물을 회수하고자 했고 우리 가족은 결국 길에 나앉았다. 우리는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그리고 1933년의 마지막 날 그곳으로 이사했다. 이삿짐 박스 위에 앉아 나는 주변을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한때 들려준 오래된 격언이 머리를 스쳤다. 이미 엎질러진 물로 슬퍼하지 마라. 하지만 엎질러진 건 물이 아니었다. 내 심장이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있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 완전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군. 나는 은행에 빼앗기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여전히 건강했고 친구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지난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미 엎질러진 물로 슬퍼하지 마라. 나는 걱정을 하는 대신 일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렇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불행을 겪은 것에 감사할 지경이다. 나는 힘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다. 나는 이제 바닥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바닥을 쳤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버틸 수 있다. 사소한 걱정과 불안, 불확실성이 괴롭히려 들 때면 나는 그날 이삿짐 박스 위에 앉아서 했던 말을 떠올린다. 완전 바닥을 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군.
이 이야기의 논점은 무엇일까? 톱밥을 톱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더 내려갈 곳이 없다면 올라갈 일만 있을 것이다. 16. 가장 어려웠던 상대는 걱정이라는 선수. 잭 댐프시. 링 위에서 겨룬 상대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상대는 헤비급 선수들이 아닌 걱정이라는 선수였다. 나는 걱정을 그만두지 않으면 걱정이 내 활력과 성공을 빼앗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링 위에서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나는 싸우는 도중에 자신을 격려한다. 예를 들어 피르포와 경기를 치를 당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었다.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나는 그의 주먹을 느끼지도 못해. 나는 다치지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갈 거야. 그렇게 긍정의 주문을 되뇌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리고 실제로 주먹을 느끼지 못했다.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입술이 터지고 눈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서져 보았다. 하지만 피르포가 나를 로프 밖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기자의 타자기 위에 떨어져. 그것을 박살냈을 때도 그의 주먹을 느끼지 못했다. 단 한 번도 말이다. 내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주먹은 레스터 존슨이 내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린 날이었다. 나는 고통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날을 제외하고는 주먹을 느껴본 적이 없다. 둘째, 헛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은 이렇다. 나는 주로 큰 경기를 앞둔 훈련을 하며 걱정에 빠진다. 걱정하느라 밤에 몇 시간씩 깬 채로 뒤척이는 것이다. 나는 손이 부러지거나 발목을 삐진 않을까, 첫 라운드에 눈이 찢어져 주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하고는 했다. 긴장될 때면 나는 침대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로 걱정하다니. 바보가 아닌가. 인생은 짧아. 그러니 매 순간을 즐겨야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나는 수면 부족과 걱정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한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매일같이 수년 동안 다독인 결과 결국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걱정을 씻어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시합을 위한 훈련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고 기도한다. 링 위에 오를 때면 종이 울리기 직전마다 기도한다. 그렇게 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기도 없이는 단 한 끼의 밥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신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글쎄, 한 1000번쯤 되었던 것 같다. 17. 보육원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캐슬린 홀터 마이너스 가정주부, 미주리주, 유니버시티 시티 14, 로스가 1074번지. 나는 공포에 사로잡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으셨다. 나는 매일 그녀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모두 그녀가 죽게 될까 걱정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인 여자아이들이 미주리주 워런턴에 위치한 센트럴 웨슬리언 보육원으로 보내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고작 6살이던 나는 그곳에 보내지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신께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보육원에 가지 못할 나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요. 그로부터 20년 뒤 마이너 오빠가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다. 그는 그로부터 2년 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스스로 밥을 먹거나 돌아눕지도 못했다. 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나는 밤낮으로 3시간마다 피하 주사기로 모르핀을 투여해야 했다. 나는 그 일을 2년 동안 했다. 당시 나는 워런턴의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웃들이 오빠가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학교로 전화를 걸었고 나는 수업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모르핀 주사를 놓아야 했다. 매일 밤잠에 들 때면 나는 3시간 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추었다. 겨울이면 창밖에 우유병을 내놓고 아이스크림이 될 때까지 걸어두었다. 그러면 알람을 끈 뒤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나는 자기 연민과 걱정에 빠져 억울함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2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음악을 가르치며 계속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를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가엾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나는 이렇게 되뇌었다. 잘 들어.
걸을 수 있고 직접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절대, 절대. 나는 내가 누리는 축복을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감사하게 여기려는 태도를 기르려고 최선을 다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신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음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워런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여성이 되는 것에는 성공했다. 나보다 걱정이 적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미주리의 음악 교사는 이 책에 다루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그녀는 바쁘게 생활하였고 자신이 가진 축복을 감사하게 여겼다. 그녀의 방법을 따라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18. 진정한 치유의 힘. 카메론 쉽 잡지 기자.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홍보부에서 수년째 아주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유닛 매니저이자 작가로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워너브라더스 스타들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승진이 있었다. 나는 홍보부의 부장이 되었다가 행정정책이 바뀌며 갑작스럽게 이사보좌관이라는 화려한 직함을 달게 되었다. 그 결과 엄청나게 큰 사무실과 개인 냉장고, 2명의 비서를 얻었음은 물론 작가, 개발자와 라디오 방송국 관계자로 이루어진 75명의 직원을 지휘하게 되었다. 깊게 감명받은 나는 곧장 밖으로 나가 새 양복을 맞추었다. 나는 기품 있게 말하려 애썼고 체계를 바로잡고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렸으며 점심도 간단히 먹었다. 나는 워너브라더스의 모든 홍보 정책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나는 베티 데이비스, 올리비아 하빌랜드, 제임스 캐그니, 에드워드 지 로빈슨, 에롤 플린, 험프리 보가트, 앤 셰리던, 알렉시스 스미스 그리고 알란 헤일과 같은 사람들의 사생활과 대외적인 활동 모두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느꼈다. 그 사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위궤양이 도지고 말았다. 어쩌면 암에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신은 전쟁 중이라 영화 홍보인연합 전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나는 그 일은 물론 조합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임이 두려워졌다. 몇 번의 모임 후 나는 크게 아팠다. 가끔은 운전하던 차에서 내려 정신을 차린 뒤에야 다시 운전석에 오를 수 있었다. 할 일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에 비해 나는 한심할 정도로 부족하게 느껴졌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건대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몸이 아팠던 순간이었다. 몸의 장기들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체중이 줄었고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유명한 내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광고업계 종사자가 추천해준 의사로 업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것 같았다.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을 하는지만 물었을 뿐이었다. 그는 내 질병보다 직업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안심했다. 2주 동안 매일같이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사를 받게 했다. 그는 나를 안팎으로 꼼꼼히 살피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형광투시법으로도 검사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진실을 접할 수 있었다. 의사는 담배를 문 채 몸을 뒤로 젖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 피곤한 검사는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죠. 물론 잠깐의 진단만으로도 당신에게 위궤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증거를 보기 전에는 사람 말을 믿지를 않더군요. 자, 이걸 보시죠. 그는 나에게 검사 기록과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내게 위궤양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미 검사에 많은 돈을 썼겠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처방을 내려드리지요. 걱정을 그만두세요. 내가 덤벼들려 하는 것을 본 그는 말을 막았다. 당신이 당장 내 처방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드리지요. 여기 알약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으니 원하는 만큼 드세요. 다 드시고 다시 찾아오면 또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몸을 해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을 안정시켜 줄 겁니다. 단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실 이 약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걱정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다시 걱정이 시작되면 나를 찾아오세요. 어디 또 비싼 검사를 하나씩 받아봅시다. 어때요? 그 의사의 말을 바로 실천하고 당장 걱정을 멈출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 알약을 몇 주나 먹었다. 불안할 때마다 약을 먹으면 곧바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약을 먹는다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나는 덩치가 큰 사람이었다. 나는 에이브러햄 링컨만큼이나 키가 컸고 몸무게는 90kg 가까이 나갔다. 그런데 안정을 위해 이 작은 알약을 먹고 있다니.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내가 부끄러워졌다.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느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 부끄러워했다. 나는 조금씩 스스로를 비웃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봐. 카메론 10. 완전 바보처럼 굴고 있잖아. 너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걸로도 모자라 내가 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베티 데이비스, 제임스 캐그니, 에드워드 로빈스는 내가 홍보를 맡기 전에도 이미 세계적인 스타들이었어. 네가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워너브라더스와 스타들은 알아서 잘 살아갈 거야. 아이젠하워, 마셜 장군, 메가더 장군, 지미 두리틀, 킹 제독은 그딴 약 없이도 전쟁을 치렀어. 근데 고작 영화 홍보인연합의 전쟁활동위원회 회장을 맡았다고 해서 약 없이는 위가 캔자스의 회오리처럼 뒤틀린다니. 나는 그렇게 약을 줄여나갔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수구에 약들을 쏟아버릴 수 있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여 저녁 식사 전 낮잠을 잤고 조금씩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 나갔다. 나는 다시는 그 의사를 찾아갈 일이 없었다. 그 의사의 진료는 정말 비쌌지만 나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상담 기술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가 나를 비웃거나 내 걱정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대했고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는 나를 좁은 상자에서 꺼내주었다. 나는 지금에야 깨달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그 바보 같은 알약이 아닌 마음가짐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다. 혹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7장을 읽고 이완하는 법을 배울 것을 권한다.